자, 기초물리학 15장은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자연현상 중에 어떤 이벤트는 그러니까 처음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 나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제 가는데 그 나중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역 과정의 예를 봅시다. 대표적인 거 한 3개만 봅시다.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놓으면 이제 향수 냄새가 방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 퍼진 그 향수 분자가 스스로 다시 향수병 안에 들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그럴 확률은 극히 작다. 그래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거예요. 잉크방울을 물이 담긴 컵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잉크방울이 이렇게 퍼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스스로 그 퍼진 그 잉크가 모여서 다시 방울이 되는 그 확률은 없죠. 그죠? 너무나 작아서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온도의 두 물체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은 뜨거운 곳에 에너지가 차가운 곳으로 전달돼서 나중에는 미지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곳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곳은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뜨거운 곳은 더 뜨겁게 되고 차가운 곳은 더 차갑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비가역적인 과정의 예이다. 자, 여기 다시 설명을 했어요. 자, 가역 과정.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게 이제 가역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 비가역 과정은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현상. 이걸 이제 비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의 현대적인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현대적인 해석. 이걸 봅시다. 자, 일단 가역 과정을 먼저 볼까요? 자, 어떤 단열 상자 안에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 상자라고 합시다. 그 상자 안에 초록색 공과 여기에요. 초록색 공과 그다음에 하얀색 공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시로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근데 이제 이런 구역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펜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크기가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방이 몇 개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3개, 그다음에 이쪽으로 6개죠, 그죠? 그래서 방이 다 합해서 18개예요. 18개의 방이 있어요. 자, 이 벽, 그러니까 파란색 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벽이 이제 유지되는 동안에는, 초록공과 하얀공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요 방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100%죠. 그렇죠? 100%. 그리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방안, 그러니까, 이, 여기, 단열 2차원 상자 안에서 18개의 구역 중에 한 구역에 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입자가 이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률이 아니고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벽이 없으면 여기 있을 경우도 있고 여기 있을 경우도 있고 여기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죠. 18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못 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두 입자를 가둬놓은 그 벽을 없앴어요. 없애면은 이 두 입자가 각각이 랜덤하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초록색 공이 초록색 공이 위치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 있을 경우 그래서 다 합해서 18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얀색 공도 마찬가지로 18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니까 그 18 곱하기 18 하면은 몇이더라? 계산을 금방 할게요. 8 곱하기 18 하면 324. 324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 공은 여기에, 빨간색 공은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합해서 이제 324가지나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면 뭐 중복 뭐 이런 거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324개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자들에 가두고 있던 그 파란 벽을 치우는 순간 초록색 공과 하얀색 공은 그 18개의 방 중에 랜덤으로 아무 데나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원래 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쵸?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324분의 1이겠죠. 그죠? 324분의 1. 그래서 퍼센트로 확률을 계산해 볼까? 그러면은 1 나누기 324 0.3%. 0.3%. 이게 0이 아니에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보지 못하게 이제 무슨 판때기 같은 걸로 가려 놓았다가 심심할 때마다 이제 들춰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러면 한 300번 정도 들춰보았을 때 300번 정도 들춰보면은 그 중에 최소 한 번은 여기에 둘 다 모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비가역 과정의 예를 봅시다. 자, 여기는 보면은 그 원래 가역 과정에 그 참여했던 입자는 두 개였죠. 두 가지였죠. 근데 여기는 너무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방이 다 합해서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 합해서 20가지예요. 여기는. 20가지.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목각에 이렇게 가두어 놓았던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치우는 순간 이제 랜덤하게 자리를 잡을 건데 하필이면 다시 요 파란색 방으로 여기 구석방으로 돌아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공이 랜덤하게 우연히 요 방에 들어올 확률은 20분의 1이죠. 그죠? 20분의 1. 여기다가 두 번째 공도 같이 들어올 확률은 또 20분의 1이죠. 그래서 20분의 1의 제곱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의 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다음 입자가 3개 있으면 3제곱, 4개 있으면 4제곱. 근데 여기 한 1000개 이상 있다고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의 1000제곱분의 1이에요. 그 더 이상 이제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조차 꺼낼 수가 없죠. 그 이런 게 바로 명백한 비가역 과정이죠. 다시는 저런 모양을 가질 수 없는.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오른쪽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의 엔트로피보다 여기 빨간색 그 안에 있는 입자가 더 많은 경우에 엔트로피가 훨씬 크다. 그 가두어 놓은 벽을 없앴을 때. 자, 벽에다 이렇게 가두어 놓았을 때는 그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근데 벽을 치우는 순간 경우의 수가
한두 것도 없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봅시다. 자, 이 경우, 이 가역 과정의 경우를 보면은 엔트로피의 현대적 정의가 이제 요 앞에 나와요. 미리 보면은 엔트로피 현대적 정의.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그런, 어디에 나오는 거지? 아주 나중에 나오나? 자, 포즈를 눌러놓고 찾았어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상수고, 볼츠만 상수라고. 이 사람이 볼츠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W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그 파란 상자를 치우기 전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로그 1이 0이죠. 그죠? 0.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이에요. 근데 그 파란 상자를 치우는 순간 경우의 수가 300개가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K 로그 300 어쩌고. 그죠? 300 몇이었지? 324. 324였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벽이 없었다면 이제 거기다가 공 두 개를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탁 놔요. 그다음에 상자를 막 흔든 다음에 이제 다시 놔두면은 이제 갑자기 경우의 수가 324가지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엔트로피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현대적인 해석이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자, 잉크방 이제 컵이 이렇게 있는데 잉크방울을 이제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거. 파란색 잉크를 여기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럼 이때는 요 순간에는 이렇게 작은 곳에 잉크들이 모여 있겠죠. 그죠? 잉크 분자들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경우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근데 처음부터 이게 아무 때나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봤자 요 네모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시간이 증가해야지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잉크가 다시 모이는 경우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 현상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이제 클라우지우스로 이제 넘어가라고 써있죠. 자,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엔트로피를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클라우지우스. 연력학을 창시한 사람 중 한 명. 여러 명이 이제 엔트로피 말고 연력학이라는 거. 여러 화학자들 중에 한 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1865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정의했어요. 엔트로피의 아버지네. 그죠? 그 다음에 기호도 S를 쓰는 거.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그렇죠? 자, 1850년 논문의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자연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 옛날에는 자연에 무슨 방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는 사람들이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클라우지우스에 의하면 제1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직역을 하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어디예요? 맥시멈 쪽. 그쪽으로 계속 간다. 자, 화살표 따라서 쭉쭉 가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역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적 해석에 의하면 아까 그 18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에 공이 2개가 있다가 그 그러니까 구속하고 있던 그 벽을 없애는 순간 엔트로피가 확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처음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로그 324에 비례하는 양으로 이제 증가했죠. 그렇죠? 로그 324가 궁금한데. 로그 324. 5.8. 로그 320. 5.8이에요. 얼마나 커졌나는 근데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0이었으니까 원래.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건 맞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엔트로피가. 자, 그 다음에 그 볼츠만의 현대적인 그 엔트로피 그 표현식 이전에 그 연력학자들이 찾아낸 그 엔트로피 변화에 관련된 식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델타 S. 엔트로피의 증가는 온도분의 열이다.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다. 켈빈 온도란 얘기예요. 여기 T가. 자,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로 경로에는 무관하고 양 끝점에만 의존한다. 시스템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 Q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열 Q는 뭐라 그랬어요? 그 시스템이 받으면은 플러스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Q가 플러스가 돼서 델타 S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T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부호는 항상 플러스고. 그러면 이제 델타 S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나중 엔트로피 빼기 처음 엔트로피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나중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스템이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왜냐면 이제 Q가 마이너스가 되면 델타 S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위에 이 식은 이제 시스템이 에너지를 이제 받거나 내보내는 그때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그런 과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잘게 나눠야 되겠죠. 잘게 나눠서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S를 이제 델타 S가 아니고 DS로 바꾸고 DQ. 그 다음에 그 짧은 순간에서는 온도를 이제 일정하다고 할 수 있죠. 온도가 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유한한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증감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예제 2번과 연습 문제 7번 있어요. 자, 수문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수문열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14장에서 배웠나? 어떤 물질이 질량 M의 물질이 온도가 증가할 때 필요한 열량을 계산했었죠. 그렇죠? 그때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이 Q는 C M 델타 T 이랬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냥 온도는 이제 그대로 그 내부 온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겠죠, 시스템이. 그런데 수문열이라는 건 뭐냐?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도 상태 변화할 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얼음 상태에서 물로 변하는데 질량도 그대로예요. 질량도 그대로인데 그다음에 온도도 계속 그대로예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녹는 거예요. 녹는 동안에는 계속 0도죠. 그죠? 섭씨 0도죠. 온도 변화가 없는데도 이제 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얼음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니까 이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겠죠. 얼음으로 에너지가. 자,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LM이에요. LM. 상태 변화 열량. 얼만큼 필요하냐? 바로 LM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하는 거는 당연하죠. 큰 얼음을 녹이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1kg당 그러니까 얼음 1kg을 물 1kg으로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L이라 그래요. L. latent heat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수문열. 예전에는 이제 한자를 써서 잠열이라 그랬어요. 잠복근무하면 이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형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잖아, 그죠? 잠열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아래 첨자 F는 여기 아래 첨자 F는 그 퓨전이 원래 이렇게 융합이죠, 그죠? 섞는 거죠.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퓨전이 이제 이렇게 녹아들다. 뭐 그런 뜻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F예요. 그게 그러니까 1kg의 얼음을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333kJ이다. 33만 3천 줄이에요. 그다음에 물에서 수증기가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 분자들의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은 그 서로 이렇게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걸 이겨내고 각각 이렇게 분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수증기라 그러죠. 그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훨씬 많아요. 225만 6천 줄. 여기 아래 첨자 V는 vaporization, 기화 그런 뜻이죠. 그죠? 기화. 자, 이런 과정에서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는 일정하다. 15.2번을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많은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나의 풀이와 여기 책의 풀이가.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온도가 273인 얼음. 273이 바로 섭씨로는 0도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273K인 얼음 덩어리가 온도가 373K인 증기가 담긴 용기와 열 접촉 상태로 있다. 증기의 일부 온도 373K의 물로,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문법이. 증기의 일부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증기의 일부가 온도 373K의 물로 액화되는 동안, 그런 뜻이네. 그죠? (100도씨) 물로, 끓는 물이죠. 그죠? (100도씨) 물로 이제 증기가 물로 되는 동안 25g의 얼음은 온도 213K 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얼음의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증기의 엔트로피 변화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서 총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시오. 얼음은 Q 값이 플러스죠. 그죠? 얻었으니까. 증기로, 막 이렇게 뜨거운 증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물로 되는 거죠. 에너지가 더 큰 물로 되었기 때문에 증기의 엔트로피 변화는 플러스가 돼요. 그죠?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다. 얼음의 엔트로피는 플러스가 되고 증기는 잃어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얼음 25g이 녹을 때 필요한 열, 숨은 열, ml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 위에는 lm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 lm. 뭐 ml이든 lm이든 똑같죠. 자, 그래서 33만 3천 줄이죠. 그죠? 333K 킬로줄 곱하기 25g이니까 0.0250. 공은 왜 붙여졌냐면 이제 유효 숫자 3개로 맞추려고. 그래서 다 구해봤더니
8325줄이 필요하더라. 이만큼의 이제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봤더니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섭씨 0도 273K. 여기 273분의 여기 T분의 F니까 273분의 8.325 K. 근데 이거 뭐하러 K를 붙였을까? 그냥 8325라고 썼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0.5 줄 퍼 켈빈이 나오더라. 이게 엔트로피의 단위예요. 줄 퍼 켈빈. 그 다음에 증기가 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증기가 물로 갈 때는 그 얼음이 녹을 때 에너지를 증기가 줬기 때문에 얼음이 얻은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증기가 잃어버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T분의 Q인데 증기니까 이제 섭씨 100도니까 373K 분의 그 Q죠. Q인데 그 Q는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열. 잘못 썼네. 얼음이 녹을 때 나오는 열. 이게 아니죠. 얼음이 녹을 때는 열이 들어가지.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마이너스 8325 줄. 그래서 계산했더니 20.3 줄이 나오더라. 줄 퍼 켈빈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증기는 엔트로피를 잃어버렸고, 증기의 엔트로피는 작아졌고, 그 다음에 얼음은 에너지를 얻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얼음이 이 문제에서는 25g이라 그랬어요. 25g. 그런데 얼음보다 증기가 훨씬 조금밖에 없다면 그 증기 에너지가 그 25g의 얼음을 녹이는데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부족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얼음이 녹고 증기가 액화되는 이 과정에서 여기 봐요. 일부가 증기의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액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충분히 있어서 그게 다 액화될 필요도 없고 일부만 액화돼도 얼음 다 녹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으로 넘어가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 자, 자연현상, 특히 이제 열과 관련된 현상에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이다. 자,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연력학 제2법칙의 이해를 돕는 그림.
자,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고 열이 이동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이 전달될 수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0도씨는 더 춥게 되고,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 10도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0도씨는 막 110도 막 이렇게 돼. 그런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그래도 되죠. 그죠?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뜨거운 기차를 예를 들면 옛날 영화 보면 이제 기차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석탄을 집어넣죠. 그럼 이제 석탄을 집어넣는 목적이 뭐예요? 불을 피우는 거죠. 그죠? 그냥 불 피우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열을 내기 위한 거예요. 열. 그죠? 그 열을 내는 거랑 기차 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은 이제 기화가 되면서 스팀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팀이 이제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 스팀이 그 열차 엔진을 막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게 완전 효율 100%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 마찰열도 있고 외부 유출, 그러니까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열도 있고, 이게 없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100% 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영도시라는 거는 이게 주변 환경이 되겠어요. 이게 석탄 떼는 곳.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깥. 겨울인가 보지. 영도니까.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흐르고 있죠.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또 내려가다가 또 이쪽으로 가. 이게 가서 또 이렇게 내려가서. 자, 열기관의 작동 과정 이걸 봅시다. 자,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든지 방출하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서 역학적 일을 하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 보죠. 열기관 내의 동작 물질은 고온 에너지 저장고, 석탄 막 떼는데 그래서 이제 열을 만들어내죠. 열을 형태로 이제 그 열기관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이 그 석탄 저장고에 그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러니까 Q가 증가하겠죠. 흡수하여 그 엔진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저온 에너지 저장고로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그런 순환 과정을 행한다. 저온 에너지 저장고라는 말은 저장고라고 하죠. 저장고. 이거 뭐냐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도, 그러니까 열이 고온에서 엔진으로 열이 빠져나가도 온도가 그대로란 얘기예요. 왜냐면 너무 커서 뭐 조금 빠져나간다고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저온 저장고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 이제 바깥 주변 환경이니까 끝도 없지 뭐. 그렇죠?
고온 에너지 저장고가 이게 좀 약간 의심이 들죠. 뭐 석탄을 얼마나 떼길래 저게 온도 변화도 없는가.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게 바로 열기관 엔진의 작동 과정이었어요. 자, 연력학 제1법칙. 1법칙은 뭐라 그랬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랬죠. 그죠? 0법칙이 그 열평형에 관한 거였고, 아니면 뒤집혔나? 어쨌든. 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근데 보통 이렇게도 써요. 그냥 E라고 쓰기도 해요. E하고 INT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내부라 인터널 내부 에너지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U로 나와요. 그래서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는 시스템이 받은 열에다가 시스템이 한 일. 그죠?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죠? 시스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에너지를 받으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을 하면 줄죠. 그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죠. 그렇죠? 즉 여기서 일은 외부에서 시스템의 한 일이 아니고 시스템이 외부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것을 순환 과정이라고 한대요. 자, 열기관을 연력학 제1법칙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순환 과정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라서 알짜 1은 열기관에 전달된 알짜 열과 같다. 그러니까 Q-W가 0이에요. 그러니까 Q하고 W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알짜 1은 W와 같은데 W가 바로 이거다. 일을 얼마큼 하냐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여기 마침 있네. 열을 받아요. 이게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이게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이 고온 저장고에서 QH만큼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남은 근데 이제 쓰지 못한 그런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저온 저장고로. 그죠? Q만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QH만큼 받아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내보낸다. 그러니까 QH는 W에다가 QC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W는 뭐예요? QH에다가 QC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된다. 이게 말이 된다. 기관이 한 일. 고온 저장고에서 받은 그 열 빼기 내보낸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열기관의 효율.
효율이라는 게 이게 딱 보면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당연하지.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 받은 에너지 중에 얼마만큼 썼냐? 그래서 QH분의 W. 이게 이제 효율이에요. 효율이 제일 클 때는 1이죠. 퍼센트로 나오는 게 퍼센트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죠. 그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죠. 자, 근데 W는 고온 저장고에서 받은 일 빼기 저온 저장고로 내보낸 열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QH에다가 QH를 나누면 1이 되고, 그래서 1 빼기 QH분의 Q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연습 문제 17번을 바로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고온 저장고에서 QH를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QC로 내보낸다. 그죠? 근데 100% 봅시다. 이게 왜 100%인가? QC가 없어. 다 일로 그냥 다 쓰고 QC가 없어. 그럼 뭐예요? 1이죠. 그죠? 효율이 100%네. 불가능하다. 켈빈 플랑크의 표현. 100% 효율을 갖는 열기관이 불가능하다.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었어.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2종 연구기관 어쩌고 이런 거. 2종 연구기관이 뭐냐면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효율이 100%라서.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쓸 필요도 없었어요. 2종 연구기관 어쩌고. 자, 그 다음에 쭉쭉쭉. 자, 열 펌프가 뭐냐? 물 펌프라는 말 들어보죠. 물 펌프. 물 펌프가 하는 일이 뭐 언제 쓰는 거예요? 물에 잠겼어.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집들이 막 물에 잠겼어. 그러면 물 펌프를 막 가져와서 물을 퍼내죠. 그죠? 그래서 열 펌프라는 거는 열을 퍼내는 거예요. 열을 퍼낸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저온 저장고. 이 뭐냐 이게? 저온 저장고가 보면 집이에요, 집. 거실을 예를 듭시다. 방이에요. 방의 온도. 방의 온도에서 방이 더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여기 있는 열을 퍼내요. 온도를 낮추려고. 방의 온도를. 그래서 열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퍼낸 그 에너지를 고온 저장고로 보내. 고온 저장고는 어디겠어요? 바깥에죠. 아주 뜨거운 여름 바깥.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될 리는 만무하죠. 그죠? 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지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일을 해줘야 된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해주고 스스로 이렇게 된다? 불가능하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봅시다. 냉동기나 열펌프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일을 받아야 한다. 열펌프가 일을 받아야 된다. 쭉쭉쭉쭉쭉. 자, 여기 중요한 두 개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는 열펌프, 둘 다 열펌프예요. 둘 다 열펌프인데 하나는 냉방용,
냉방용 COP라는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추천 문제도 있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COP라는 게 뭐냐? 이게 퍼포먼스 성능이죠, 그죠? 성능, 그죠? 얼마나 잘하나 수행이나 뜻이에요. 수행 퍼포먼스 수행 지수 수행 계수 얼마나 잘하나 성능 계수라 그래요. 그래서 성능 계수. 그러니까 냉방기의 성능 계수는 열 펌프의 해준 일에서 전 저장고에서 빼앗은 열 에너지. 직관적으로 이게 딱 들어오죠, 그죠? 같은 일을 해줘도 방 안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뺏어오는가 열 펌프로. 그게 바로 열 펌프의 성능이죠, 그죠?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게 커야지 열 펌프가 일을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만큼의 W를 얻어도 QC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W에 비해서 QC가 커야 된다. 그죠? W에 비해서 QC가 커야 된다. 근데 W의 정의는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다. 문제를 풀려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자, 그래서 저온 저장고에서 에너지가 QC만큼, 그 다음에 일을 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두 개가 합쳐져서 Q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는 뭐겠어요? QH에다가 QC를 뺀 거.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그 W하고 똑같죠. E라고. 그죠? 이게 바로 W다. 자, 그 다음에 난방기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게 있죠. 그죠? 일을 많이 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 자꾸 봐서 귀찮죠. 한 번만 더 봐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고온이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이제 이게 방이 되는 거예요. 고온이긴 고온인데 더 뜨겁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일을 많이 해주면은 이거와 QC와 W가 합해져서 QH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W분의 QH가 바로 COP가 되겠어요. 자, W분의 이게 아니지. W분의 QH가 바로 난방용 성능계수 COP다. 그래서 분모는 똑같아요. 두 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자, QH분의 QC 분모 똑같아요. 근데 냉방용은 QC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용은 QH가 있다. 이 외우기도 쉽죠, 그죠? 여기 H는 핫이고, 여기 H는 핫이고, 여기 C는 콜드잖아, 그죠? 콜드니까 냉방. 외우기도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9번을 풀려면 19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최대 COP를 물어봐요. 최대 COP. 이거는 이제 이상기체가 일을 했을 때인데 이게 뭔 소리냐? 뭐 마찰도 없고 외부의 유출 뭐 이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COP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최대 COP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냉방용하고 난방용하고 다른데 Q가 아니고 Q를 다 T로 바꾸면 돼요. 최대값은.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COP 최대. 냉방 최대. 최대는 이 Q를 다 T로 바꿔요. TC 나누기 TH 빼기 T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난방용 최대 TH 나누기 TH 빼기 TC. 이것도 분모는 똑같았죠. TH 빼기 TC. 근데 분자가 냉방은 TC, 난방은 TH. 잊지 말아요. 이걸 알면 풀 수 있다. 자, 예제 추천 문제 중에 하나인 예제 15.6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자, 연습 문제도 보고, 예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 빠르게 스피드를 냅시다. 자,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열기관인데, 이 카르노 열기관의 특징은 뭐냐? 최대 효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 효율을 구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관의 최대 열 효율은 바로 카르노 기관. 이게 이제 어떤 기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르노 기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카르노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만드는 거를 불가능한, 하지만 이제 카르노 기관에 가깝게 효율을 뽑아내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최대 일반적인 열기관에 난방기, 냉방기가 아니고 열기관의 최대 열 효율은 바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요 값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걸 외우면은 연습 문제 13, 14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꼭 풀어봐야 돼요. 연습 문제 13, 14. 요것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겠죠? 그 문제에서 카르노를 언급하면서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최대 열 효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포즈 눌러놓고 찾아봤는데 둘 다 13번하고 14번하고 최대 열 효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이것과 최대 열 효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엔진의 열 효율도 구하고, 그다음에 최대 열 효율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알겠죠? 꼭 풀어봐요. 연습 문제 13, 14. 자, 그래서 자, 이건 아까 얘기한 현대적인 볼츠만이 만든 현대적인 엔트로피의 정의죠. 바로 이거예요. KB 로그 경우의 수, 램다가 오메가 경우의 수. 자, 이것으로 15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